이번에 할 렌즈는 감광 렌즈입니다. 혹은 뭐 조광 렌즈 혹은 변색 렌즈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뭘까요? 야외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들어가는 렌즈고, 실내로 들어오면 투명해지는 렌즈라는 겁니다. 그게 큰 특징이고, 우리가 이제 유리와 플라스틱 렌즈를 이거를 좀 나눠서 했었었는데, 일단은 유리일 때 유리일 때는 어떤 거를 용융할 때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할로겐 화학물. 플라스틱일 때는 할로겐 화학물이 아닌 염료 계통의 유기화합물 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유리 감광 렌즈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중에서도 염화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염화은. 그럼 그게 AgCl이죠. 그러면 AgCl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유리 렌즈를 만들 때 같이 넣는 건데, 이 AgCl이라는 것은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색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단파장, 그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이게 Ag와 Cl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면 HCl은 이제 염화은은 제가 그레이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 이게 이제 회색이 되는 겁니다. 요게 어떤 할로겐 화학물이냐에 따라서 색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AgCl 지금 염화은을 말하고 있으니까 회색으로 들어갈 거고, 요게 반대로 네, 장파장 혹은 적외선을 받으면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다시 합쳐지면서 투명하게 색이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플라스틱도 거의 유사해요. 이게 이제 변색 렌즈, 감광 렌즈의 특징인데, 요거에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색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색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먼저 첫 번째, 자외선 양이 많을 때 진해지겠죠, 색 자체가. 지금 여기 쓰는 것은 색 농도가 진해지는 경우를 쓸게요. 자외선 양이 많을수록 이제 색 농도가 진해질 겁니다. 그리고 빛의 조사량, 그러니까 빛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온도. 온도는 제가 낮을 때. 그래서 스키장이 수영장보다는, 여름에 수영장보다는 겨울에 스키장에서 좀 더 진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렌즈의 두께. 렌즈 두께가
어떨수록 두꺼울수록 색이 진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감각 렌즈, 변색 렌즈는 착색이 빠르다 했을까요? 탈색이 빠르다 했을까요? 착색이 탈색보다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감각 렌즈의 특징이고요.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것도 조금 잘 감각 렌즈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정도만 추가를 한다면, 착색이 가장 빠른 거는 370나노미터의 이제 자외선 영역에서 가장 착색이 빠릅니다. 그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단파장이 확실히 색이 들어가는 게 센 건데, 그 중에서도 370나노미터의 자외선이 착색이 가장 빠르게 일어난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렌즈는 고굴전류 렌즈. 이거는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굴절률이 높은 렌즈. 그래서 요걸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굴절률에 따른 이제 렌즈의 뭐 물성 변화에 대해서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고굴절률은 말 그대로 굴절률이 높은 렌즈인데, 요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면 반사율은 고굴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고굴절률이 표면 반사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R 코팅을 배울 때 고굴절률 렌즈에서 AR 코팅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굴절률이 표면 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 AR 코팅을 해서 표면 반사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더 많이 반사가 됐었는데 그만큼 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굴절률 렌즈가 표면 반사율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색수차는 어떨까요? 색수차는 고굴절 렌즈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아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배수는 색수차와 반대니까 작은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비중은 고굴절 렌즈가 더 높습니다. 그 다음 두께, 렌즈의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자리 두께는 고굴절률 렌즈일수록 빛을 얇아도 더 많이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두께는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곡률 반경. 제가 고굴절률 렌즈가 평평하다고 했을까요? 낮은 굴절률 렌즈가 평평하다고 했을까요? 그 공식에 넣어 보면 곡률 반경 자체가 높아져요. 고굴절일수록. 그래서 곡률 반경이 높아지고 곡률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높은 굴절률의 렌즈일수록 곡률 반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평평해지는 거예요. 곡률이 떨어지니까. 변하는 정도가 적다라는 거니까 좀 더 평평하다. 그래서 고굴절률 렌즈, 그러니까 고굴절률 렌즈의 특징은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색수차가 더 크고, 그래서 아배수는 더 작고 비중도 더 크고 곡률 반경이 늘어나면서 평평해지고 두께는 얇아진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고굴절률 렌즈입니다. 그래서 고굴절률 렌즈가 가지는 특징, 그리고 물성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조금 문제 푸실 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렌즈는 이중 초점 렌즈입니다.
이중 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초점이 두 개인 렌즈고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멀리 보는 거, 한쪽은 이제 가까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렌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림으로 나뉘면 이렇게 큰 모렌즈에 이렇게 자렌즈가 들어간 형태로 렌즈가 이제 제작이 되고요, 설계가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초점을 갖기 위해서는 굴절력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먼 곳을 보는 굴절력, 가까이를 보는 굴절력, 이렇게 두 개의 굴절력이 필요한데, 그 두 가지 굴절력을 얻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동일한 굴절률일 때 두 개가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해서 두 가지 굴절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동일 재질형, 같은 굴절률을 가져서 동일 굴절률을 가지는 동일 재질로 이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곡률 반경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굴절률을 다르게 하는 거. 그래서 곡률 반경이 똑같으면 굴절률을 높게 하면 렌즈가 얇아도 더 빛을 많이 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을 더 높이거나 낮게 해서 굴절률을 다르게 해서 굴절력을 다르게 한다. 그런 거는 이제 융착형. 그래서 같은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을 서로 융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이중 초점에는 단점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불명시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범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m에서 50cm까지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불명시역이 존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해 도약이 발생을 합니다. 이미지 점프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 초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런 EX형. EX형은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이 아랫부분이 이제 자렌즈 부분이에요. 자렌즈는 가까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특징은 어떤 거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EX형은 동일 재질형이고요. 이 근용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근용 범위가 넓고, 그리고 상해 도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중 초점의 단점이었던 상해 도약이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렌즈와 모렌즈의 경계선이 조금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단점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EX형의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중 초점 중에서도 이제 융착형이 있잖아요. 다른 재질의 렌즈를 두 개를 융착했을 때 그 두 가지 렌즈를 융착할 때 쓰는 렌즈 접착제로는 카나다 발삼이 있었고 아랄다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중 초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누진 다초점 렌즈입니다. 누진 다초점 렌즈는 이제 이중 초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중 초점의 단점이 불명시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진 다초점 렌즈는 불명시역이 따로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중 초점에 있었던 상해 도약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중 초점이 이제 모렌즈와 자렌즈의 경계선이 조금 보이는 단점이 있었다면, 이 누진 다초점 렌즈는 그런 모렌즈와 자렌즈의 경계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설계를 보시면 이렇게 렌즈를 보면 이렇게 원형부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자렌즈 부분, 그러니까 근용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형부 부분과 근용부 부분 사이, 여기를 이제 누진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중간 거리를 볼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입도만큼의 렌즈 변화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거리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굴절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점점 근용 도수가 걸리게끔 원형 도수에서 근용 도수까지 변하는 부위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부위는 중간 거리를 볼 때 사용을 하는 부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렌즈의 측방부, 양 옆에는 이렇게 상해 왜곡이나 비점 수차가 발생하는 수차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가입도라는 게 우리가
멀리 보는 도수와 가까이 보는 도수의 차이잖아요. 그 가입도가 커질수록 렌즈 변화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리일 때 렌즈가 변해야 되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입도가 커질수록 측방부 수차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입도가 커질수록 여기 측방부에 있는 수차부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넓어지면 누진대 폭, 이 좌우 폭은, 볼 수 있는 폭은 좁아지겠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누진다초점 설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드 설계와 소프트 설계.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하드 설계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소프트 설계는 조금 완만하게 좀 퍼트려 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그림만 조금 이해를 해주시더라도 두 개의 차이를 느껴지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진대 폭은 소프트가 더 넓을 거예요. 그쵸? 여기보다. 그리고 적응은 소프트가 좀 더 편할 겁니다. 수차부를 넓게 퍼트려 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누진대 길이는 이 소프트 설계가 조금 짧고요. 그리고 휘어 보이는 거는 이제 원형부에도 수차부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많아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조금 외워주시면 그런 거는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누진타 초점 렌즈 중에서 원형부가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 두꺼운 두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원형부 두께 줄임 가공이 있는데, 요거는 프리즘 띠닝 가공이라고도 하고, 요거는 베이스 다운 효과가 나도록 윗부분을 깎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진타 초점 렌즈에서 원형부 두께 줄임 가공은 베이스 다운 효과가 나도록 윗부분을 깎는 가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누진타 초점 렌즈의 장점은 당연히 이중 초점의 단점을 보완한 거겠죠. 불명시력이 없고 상해 도약이 없고 모렌즈와 자렌즈의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중 초점이 아닌 이 누진타 초점 렌즈의 단점은 수차부가 있어요. 이 측면 부분에 측방부에 수차부가 있어서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누진대 부분은 거리에 따라서 굴절력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적응이 어렵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동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형부 볼 때는 이 원형부에 해당하는 곳에 동공이 들어가야 되고, 가까이 볼 때는 이 근용부에 해당하는 곳에 동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교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교한 피팅이 필요해요. 올바른 위치에 눈이 갈 수 있도록 정교한 피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중 초점이랑 삼중 초점보다는 렌즈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누진타 초점 렌즈도 조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렌즈, 그러니까 기타 렌즈라고도 우리가 배웠었죠. 기타 렌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안내 렌즈. 안내 렌즈는 우리가 인공 수정체라고도 하고 시력 교정용, 그러니까 렌즈 삽입술에 사용되는 안내 렌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에서 수정체를 적출했을 때 인공 수정체로 이제 넣는 안내 렌즈도 있고, 이제 우리가 시력 보정을 할 때, 라식을 할 때 인공 렌즈 삽입술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렌즈 삽입술에 들어가는 렌즈, 그게 이제 안내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배웠던 거는 저시력용 렌즈. 요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시력을 가지는 사람에게 적절한 보조기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 혹은 확대경 이런 것처럼 저시력용 렌즈는 저시력을 가진 사람에게 좀 도와주는 렌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가림 렌즈. 가림 렌즈는 말 그대로 약시인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시라는 게 기능이 떨어진 눈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약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는 눈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게 약시인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눈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이 차폐 렌즈, 가림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이는 눈 쪽을 이렇게 가려서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눈,
기능이 떨어진 눈을 사용하게끔 하는 게 이 가림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가림 렌즈는 약시인 사람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렌즈라는 것을 꼭 외워주시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배웠던 렌즈는 프레넬 프리즘 렌즈. 프레넬 프리즘 렌즈는 이렇게 옆에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가 단순 프리즘 렌즈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단순 프리즘. 단순 프리즘 렌즈와 프레넬 프리즘 렌즈를 비교하는 게 조금 외워주셔야 될 텐데, 우리가 처방된 프리즘 값이 크면 이 단순 프리즘 렌즈는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레넬 프리즘 렌즈는 좀 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높은 프리즘 굴절력을 쓸 때 이렇게 프레넬 프리즘 렌즈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장단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프레넬 프리즘 렌즈의 장점은 얇고 가벼워요. 그리고 색수차나 왜곡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즉시 교정이 가능하고, 이제 단점은 이 프레넬 프리즘은 1프리즘당 한 3% 정도의 시력 저하를 일으키고요. 이렇게 연결선 부분이 조금 티가 나요. 조금 보여요. 그리고 상의 콘트라스트를 저하시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게 프레넬 프리즘 렌즈고, 프레넬 프리즘 렌즈는 언제 사용을 한다? 프리즘 값이 커서 단순 프리즘 렌즈가 두껍게 나올 때 조금 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프레넬 프리즘 렌즈를 쓴다고 했고, 뭐 등대 같은 거에 사용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슬래브업 가공 렌즈. 이 슬래브업 가공 렌즈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양안에 부동시가 심한 사람. 부동시가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양안의 교정 굴절력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2디옵터고 한쪽 눈이 8디옵터. 이런 사람이 이제 부동시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굴절력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프리즘 굴절력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안의 프리즘 굴절력 차이가 발생해서 그 좌우안이 이제 융합하기가 힘든 융합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굴절력 차이 때문에 프리즘 굴절력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융합 장애가 생길 때 이렇게 슬래브업 가공 렌즈를 쓰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이중 초점 렌즈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이스업 가공이고, 우리가 프리즘 띠닝 가공과 조금 비교를 해서 외워주신다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리즘 띠닝 그 가공은 누진 굴절력 렌즈일 때 베이스 다운 효과를 낸다고 했고, 슬래브업 가공은 이중 초점 렌즈에서 베이스업 효과를 내는 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이즈 렌즈. 사이즈 렌즈는 부등상시일 때 사용을 하는 렌즈인데, 부등상시가 어떤 거냐면 좌우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한쪽은 좀 크게 맺히고 한쪽은 작게 맺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것도 이제 부등시가 좀 심한 사람들이 두 개의 굴절력, 렌즈의 굴절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고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맺히는 좌우 안에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가 다른 눈을 부등상시라고 하는데, 이런 부등상시를 교정해주는 렌즈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렌즈, 좌우 망막에 맺힌 상의 크기를 좀 같게끔, 상의 배율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는 게 사이즈 렌즈입니다. 사이즈 렌즈는 부등상시, 그러니까 좌우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를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 좌우 안에 상의 배율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사이즈 렌즈입니다. 그 다음 배웠 거는 이제 비구면 렌즈. 비구면 렌즈는 말 그대로 구면인 렌즈를
비구면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구면인 렌즈를 쓰면 광축과 멀어질수록 굴절력이 달라져서 맺히는 초점이 달라지는 구면 수차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수차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면 렌즈의 특징은 렌즈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왜곡 수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면 렌즈에 비해 평평하고 얇고 가볍습니다. 평평할 거고 비구면이니까 더 얇고 더 가볍습니다. 이 특징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면 렌즈보다 평평하고 얇고 가볍다. 그리고 그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왜곡 수차가 없기 때문에 시야가 넓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커져도 색수차나 빛점 수차의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비구면 렌즈는. 그래서 비구면 렌즈를 조금 정리하면 구면 렌즈보다 왜곡 수차, 그러니까 렌즈의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왜곡 수차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구면 렌즈에 비해 평평하고 얇고 가볍다. 그리고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왜곡 수차가 없기 때문에 시야가 넓다. 그리고 직경이 커져도 색수차나 빛점 수차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배울 렌즈는 평심 렌즈.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렌즈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 기하학 중심점이 있을 거고 광학 중심점이랑 일치되는 거, 그 두 점이 이렇게 일치하는 게 무편심입니다. 여기는 무편심. 반대로 기하학 중심점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인데 광학 중심점을 여기에 이제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학 중심점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렌즈, 요게 이제 편심 렌즈입니다. 그래서 광학 중심점을 기하학 중심점과 일치시키지 않는 렌즈. 그래서 광학 중심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태가 매우 클 때, 혹은 플러스 렌즈에서 가장자리 두께를 조금 조정할 때 편심 렌즈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배운 렌즈는 렌티큘러 렌즈. 렌티큘러 렌즈는 큰 굴절력을 가진 렌즈의 가장자리의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렌즈예요. 그래서 깎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야가 아닌 그 주변부를 이제 깎아내서 두께도 줄이고 무게도 줄이는 렌즈인데, 요건 언제 쓴다고 했냐면 무수정체한일 때 이 교정 렌즈로. 그러니까 무수정체한이면 굉장히 높은 굴절력이 필요하잖아요, 안경 렌즈에서. 그래서 그 높은 굴절력을 가진 렌즈에서 내가 잘 시야의 범위에 맺히지 않는 가장자리 부분을 깎아내서 두께와 무게를 줄이는 렌즈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렌티큘러 렌즈고요. 이렇게 하면 안경 렌즈도 조금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에는 안경 렌즈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약간의 안경테 부분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경테 부분이랑 안경 렌즈를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시간 동안 안경 재료학을 조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 그 기말고사 보는 강의실이랑 시간은 저희가 과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범위는 안경테 부분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출제 문제는 렌즈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안경테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